안녕하세요. 오늘은 JC현 장학재단, 이 재단에 대한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1999년에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멘토링 방식도 바꾸고 또 요즘 화두인 AI 활용 능력,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까지 이걸 미래 인재에게 왜 강조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JC현 장학재단 멘토링과 AI 시대의 인재 육성 이 글을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립 이야기부터 최근 메시지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 재단 이야기가 그냥 한 기관의 사례를 넘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미래 준비에 대한 어떤 통찰이나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 재단의 시작 배경부터 보면요. 1997년,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때죠. 아, 정말 어려웠던 시기. 네, 모두가 힘들 때 제이시언이 코스닥 상장을 했거든요. 그 경험에서 얻은 감사함을 사회에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동기였군요. 네, 특히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고 소외된 고아들을 돕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1999년에 재단을 세우게 된 거고요. 단순히 그냥 장학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멘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특히 소년소녀 가장들에게요. 맞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회사 임직원들이 직접 멘토로 나섰다는 점이 좀 특별하죠. 직접이요. 직원들이. 네, 뭐랄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랑 사는 아이들에게는 젊은 직원들이 형, 오빠, 누나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다가가서 그냥 공부만 봐주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같은 걸 함께 고민해 줬다는 거죠. 와, 그 관계가 되게 깊었겠는데요? 일부는 대학 간 후에도 계속 연락한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끈끈한 유대감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식이 계속되기는 좀 어려웠나 보죠? 2020년대 들어서는요? 네,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자기 시간을 따로 내서 멘토링에 꾸준히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재단이 여기서 좀 유연하게 변화를 줬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학생들로 멘토단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아, 대학생들로요? 그건 왜 그렇게 바꾼 걸까요? 아무래도 20대 초반 대학생 멘토랑 청소년 멘티랑 나이 차이가 적으니까요. 좀 더 편하고 친밀한 관계가 잘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럴듯하네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네, 실제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재단에서도 3개월에 한 번씩 멘토랑 멘티 식사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면서 적극 돕고 있거든요. 참여하는 대학생들도 그냥 봉사 시간을 떠나서 뭔가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동기부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이죠. 지난 5월 23일에 이 대학생 멘토들을 초청한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사장이 직접 멘토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멘토들의 멘토요. 오, 어떤 식으로요? 학생들이 진로 고민이 많잖아요. 방송 기자가 되고 싶다거나 외국인 노동자 지원하는 HR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기 전공이랑 AI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그런 걸 직접 듣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와, 이사장님이 직접요? 거기서 특히 AI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으로 강조했어요.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요. 과거에 자동차가 처럼 나왔을 때 이걸 외면하면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AI도 거부할 게 아니라 다루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비유를 들었죠. 자동차 비유 와닿네요. 독일 아우토반 이야기도 했다고요? 근데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혁신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들면서 AI 시대를 외면하는 건 그냥 과거에 머무르는 거라고 좀 강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이제 AI를 잘 쓰는 능력이 미래의 기본 소양이 될 거다. 이런 메시지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기술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같이 강조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왜 기술 시대의 인문학일까요?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인문학적인 깊이가 있어야 AI라는 도구를 더 강력하고 또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통찰인 것 같아요. 아, 시너지 효과 같은 거군요. 네. 단순히 책만 많이 읽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읽은 걸 블로그 같은 데 요약도 해보고 자기 생각을 담아서 리뷰도 써보고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논리력을 키우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쓰는 훈련이군요.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 새로운 IT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되게 실용적인 조언도 있었다면서요. 유료 AI를 써보라고 권했다고요. 맞아요.
월 한 $20 정도 투자하면 이건 뭐 박사급 비서 여러 명을 두는 것과 같다고. 그만큼 효율이 높다는 거죠. 하하, 박사급 비서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지만 마치 운전처럼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운전 비유가 계속 나오죠. 결국 이 재단의 이야기가 그냥 한 기관의 활동 소개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미래를 뭘 준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멘토링 방식의 변화도 그렇고 또 AI 기술과 인문학적 사고, 이 둘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습이 듣고 계신 당신의 학습이나 경력 개발에도 분명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그렇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AI는 이제 직접 만드는 것 이상으로 잘 운전하는, 즉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당신이 AI라는 도구를 지금보다 조금 더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